네, 문재인 대통령이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당초 이번 개각에는 현역 의원 3명이 거론됐지만 문체부 후보로 유력시됐던 우상호 의원은 결국 입각 대상에서 제외됐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구체적으로 면면을 좀 짚어보기 전에 이번 개각에 대한 두 분의 총평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배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일단 집권 3년 차를 염두에 둔 그런 개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역시 이 전문성 그리고 탕평 이 두 가지가 키워드로 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먼저 이제 탕평과 관련해서는 지금 박영선 의원 그리고 진영 의원 두 분이 이제 장관 후보자로 이번에 정리가 됐는데 네. 지금 이제 기존에 현역 의원이 4명이 있었는데 일단 4명이 빠지고 이 두 분이 들어왔는데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이제 비문으로 분류가 돼요. 예. 이제 박영선 의원도 비문이지만 특히 이제 진영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에 구여권이죠. 그때 이제 지금의 새누리당 그리고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그리고 박근혜 대표 시절에 같이 정치를 했었는데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온 그런 이제 인물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징은 역시 이제 전문성을 강조한 그런 게 특징인데 그래서 현역 의원 4명이 빠지고 그리고 이제 현역 의원은 2명만 입각을 하고 예. 그 나머지를 전문가 그리고 학자 또 관료 예. 이런 분들이 채웠어요. 특히 이제 김현철 통일원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통일부 장관으로 본인이 다시 이제 후보자가 됐는데 이거는 이제 역시 계속해서 연속선을 가지고 연속선상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계속 끌고 나가겠다 네. 이런 입장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지금 문체부 장관 그리고 또 한 군데가 과기정통부죠. 네. 네, 과학기술. 거기 이제 과기정통부하고 해수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자들이 됐고요. 예.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 두 분 다 차관 출신들이 됐거든요. 예.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역시 이번 문재인 정부는 집권 3년 차를 맞아서 좀 성과를 내봐야 되겠다. 그런 포석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이렇게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다, 또 탕평 인사다 이렇게 총평을 해주셨는데 장 교수님의 총평을 좀 들어볼까요? 장관의 전문성은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교수님께서 전문성을 높이 사서 이번 인사를 총평을 해주셨지만 대통령에 있어서 인사는 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일 수가 있고 물론 각각의 분야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라 대안적인 인사를 그 장관으로 투입을 해서 어떻게 국면전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인사는 만사라는 이런 표현을 쓰듯이 이번 인사는 물론 전문성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정치적 의미가 훨씬 큰 그런 인사라고 봅니다. 정치적 의미가 더 크다. 이것은 현역 의원이 4명에서 이제 2명으로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이 2명의 의미도 상당히 큰 것이 돌아오는 분들은 내년 총선을 위해서 범여권의 교통정리가 이미 시작되고 청와대나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 내년 총선 준비를 이미 시작을 했다. 이번 예. 개각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보고 특히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네. 구로구리 지역군대 사선이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시킨다는 것은 지난번 서울시장 때 민주당 경선에 나온 분이고 그리고 앞으로 2022년도 서울시장의 여성 시장 후보로서 예. 어떤 트레이닝을 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치적 의미가 상당히 크고 진영 의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거기 권혁기 청와대 전 춘추관장이 용산 친문 핵심이죠. 예. 이분이 지금 용산에 출마를 하신다고 이런 지금 함어평이 많이 오르는데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진영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떤 교통정리 차원에서 이번에 입각을 시킨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또 있습니다. 정치적 의미로 제가 또 이제 중요하게 포인트를 짚어보고 싶은 것이 지난번 북미 정상회담이 하노이에서 빅딜이 실패하고 하노이 노딜 충격으로 지금 우리 정권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거에 대한 서포트된 그런 과정이 지금 다 멈추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중폭 개각으로서 이런 하노이 노딜의 어떤 쇼크, 충격을 돌파하는
단기적으로는 전국 돌파형이고 장기적으로는 내년 총선을 돌파하기 위한 법 여건의 재집권, 재집권이 아니고 제1당을 노리는 예. 어떤 총선 어떤 그런 기회가는 예. 그런 출발선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각은 정치적 의미가 훨씬 크다. 예. 그렇게 저는 예, 뭐 정치적 이번 의미가 크다. 개각은 정치적 의미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번 개각에서 당초에 거론되던 우상호 의원은 이제 명단에서 빠졌고 하지만 본인도 입각 의지가 굉장히 컸던 만큼 제외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가 거론이 되고 있어요. 예. 하나는 이 여권의 총선 전략, 큰 그림 차원에서 우상호 의원을 입각 대신에 당에 잔류를 시켰다라는 이제 그런 해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인사 검증 차원에서 뭔가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제 인사 검증 문제에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인사 검증 문제에서는 좀 설득력이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한 20년 가까이 정치를 해왔고 그리고 또 지난번에 서울시장에 도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큰 정치의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관리에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노력을 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현재 여권에 내년에 총선 큰 그림 차원에서 필요해서 잔류를 시킨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돼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지금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 우상호 의원은 꼭 있어야 된다. 라면서 이번에 입각하지 말아달라라고 좀 만류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해찬 대표하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하고 만난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됐다고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여권의 총선 전략 큰 그림 차원에서 교통 정리가 된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 여권의 큰 그림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탄핵 정국에서는 원내대표를 해가지고 굉장히 탄핵을 결국 탄핵적으로 성공적으로 끌고 갔거든요. 예. 또 이제 지난번 대선 때는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가지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경험 또 그리고 전략통으로서의 가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높이 평가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청와대 참모들이 대거 지금 당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대거 돌아오고 여기에 이제 양정철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양정철 전 비서관까지 돌아오면은 어쨌든 간에 이 그룹들하고 뭔가 좀 체크 앤 밸런스 상호 견제와 균형이 좀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라는 흔히 이제 얘기하는 그런 측면. 친문 그룹과의 비문 그룹과의 어떤 밸런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뭐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딱히 친문이 아니다라고 분류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나 그런 이제 그룹들하고의 균형 차원에서도 좀 당에 필요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우상호 의원까지 입각을 하게 되면은 박영선 그리고 진영, 우상호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서 중진들이 대거 빠지는 그런 공백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백을 최소화하자라는 이제 이런 한 세 가지 정도를 고려해서 당에서 잔류시킨 것 아닌가. 이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예,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해찬 대표하고 강기정 정부수석이 만난 자리에서 이게 막판에 뭔가 좀 기류가 번했다 이런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좀 배경들이 있었을까요? 뭐 그런 것들은 어떤 언론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싶고 그 이면적으로 더 깊은 속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검증 얘기를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지만 이것은 상당히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거론하는 건 상당히 부적절할 것이고 저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내년 총선의 위기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민주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점차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노딜 충격 그리고 민주당에서 앞으로 일자리라든가 경제적 지표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뚜렷하지가 않고 이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대북 경협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추진력을 높여서 여론적 지표를 올려야만이 내년 총선에서 만약에 현재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과반 획득이라든가 현재 의석보다 훨씬 줄어들고 총선에서 참패할 경우는 바로 대통령 레임덕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 당에 물론 장관으로 나가서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어떤 청와대나 민주당의 지도부가 생각하는 것은 당이 중요하다. 당의 정치력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래서 우상호 대표가 지난 원내대표 때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마찬가지로 표 계산이라든가 표 검수 이런 것을 일일이 하는 아주 꼼꼼한 그런 스타일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원내대표한 이런 정치력, 그리고 아직은 386 규정은 좀 어리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장관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서울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주 젊고 역동적인 원내대표 출신의 정치력이 있는 인사가 예. 당에 남아서 내년 총선에 일조를 해야만이 민주당이 다수당의 제1당이 되는 그런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판단을. 총선을 내다본 포석이다. 이렇게 저는 그것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예. 이어서 눈에 띄는 인물은 앞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바로 진영 의원일 텐데요. 박근혜 정부 초기에 이젠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또 원조 이젠 친박으로 분류됐던 만큼 탕평 인사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제 그거는 뭐 아무도 부인하기 좀 어려운 네. 것 같아요. 네. 단순한 탕평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진영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에 지금의 한국당으로 분류되는 예. 그런 출신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계 입문할 때 이회창 전 총재가 정계 입문할 때 같이 들어왔어요. 특별한 인연인데 서울대 나오고 엘리트 판사 출신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출신이죠. 정치를 같이 시작을 했다가 특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는 대표 비서실장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했는데 그때 당시에 본인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죠. 그게 뭐냐면 이제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을 연계해서 지급해라라고 이제 청와대에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그걸 이제 거부하면서 사퇴를 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른바 등을 돌린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총선에서 공천 배제되고 그래서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영입을 해서 이제는 같은 지역구 용산에서 민주당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된 이제 굉장히 독특한 이력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진영 의원을 발탁을 할 경우에는 탕평의 색깔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니까 제가 볼 때는 발탁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단순한 탕평을 넘어서 구여권 인사죠. 그러니까 보수 출신의 인사까지 포용을 했다. 그래서 협치 아닌 협치다. 이런 평가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발탁한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진영 의원은 사실 여야를 떠나서 굉장히 평판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굉장히 젠틀하고요. 네. 입이 무거워서 미스터 자물쇠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도 있고 또 굉장히 처세를 반듯하게 해서 처세의 교과서다. 이런 또 평판이 있어요. 예. 이 얘기는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굉장히 자기 관리를 잘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진영 내정자에 대해서 지금 한국당에서는 공정하게 선거 관리를 해야 될 행정안전부 장관이 과연 공정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공정성을 문제를 제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았거든요. 자기 네. 관리를 위해서 제가 볼 때는 공정성을 해쳐가면서까지 그렇게 부당하게 장관직을 수행한 일은 전혀 없다. 저는 좀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만약에 이제 진영 의원이 행안부 장관이 되면 네. 그야말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와 정말 극단적인 정치 세계 그 두 정부에서 이제 장관을 하는 거잖아요. 과연 이번에 이 정권에서 어떤 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 발탁 배경이 좀 뭐라고 보세요? 저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우리가 개파 보수주의에 매몰된 정치가 한국 정치의 문화하고 한국 정치의 폐단 아니겠습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정치를 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하에서 장관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은 이유가 될 수가 없고 오히려 이런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우리 정치의 패턴이 바뀌는 모습이 앞으로 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은 정당이 정책 정당으로 앞으로 많이 갈 수 있다고 보는 저는 가능성이 상당히 큰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지 이분이 뭐 진영을 받고 장관들을 2번 오른 진영 장관 이렇게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장관 그리고 문재인 지금 현 대통령 때의 행안부 장관 이런 식으로 뭐 우스갯소리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네. 그때 당시 왜 보건복지부 장관 박근혜 전 대통령에서 1기 대통령 인수위 부위원장도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초대 장관도 하고 50대 장관이죠. 그리고 나서 왜 사퇴를 했냐면 그때 당시에 2013년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주도하에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지급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강행을 하니까 이것은 내 소신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장관직을 사퇴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총선에 공천 탈락을 하니까 그때 당시에 김종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영입을 해서 용산에서 다시 민주당으로
해서 이제 4선 국회의원이 성공을 한 케이스인데 어떤 진영 논리에 따를 필요는 없다. 다만 능력과 정책과 신념이 바뀐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 신념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장관에서 탈락이 됐고 사퇴를 했고 그리고 공천에서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탕평 인사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출신을 보면 전부 고창 출신이고 네. 사실은 민주당적인 컬러가 상당히 많은데 이회창 한나라당 대표를 통해서 정계에 입문한 정계를 입문한 것은 중요하지 않고 앞으로 어떤 정책과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방향이 같으면 예. 과거에 무슨 정당이든 저는 상관이 없다. 이것을 무슨 철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행안부 장관도 마찬가지로 한국당 보수 정당에서도 장관을 했고 정치를 오래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정권에서 오래 했기 때문에 예. 행안부 장관은 정말 전국을 골고루 이렇게 해서 탕평이라는 어떤 그런 것도 고려를 정치를 좀 해야 했다.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영서 의원의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초 법무부 장관이 좀 유력하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금 발탁이 된 건데 이거 어떤 좀 배경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이제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여성 아닙니까? 그래서 여성 비율을 30%로 맞춰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상당히 입각 가능성이 높았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서울시장에 굉장히 관심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입각한 사람은 이제 총선 불출마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에 중진 의원들을 빼면은 이제 그만큼 새로운 공간이 열리기 때문에 새 인물로 또 채울 수가 있는 그런 측면.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경제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MBC 이제 경제부장 출신이고 그리고 재벌개혁. 예. 그래서 재벌 그야말로 저격수다.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이 있었죠. 그런 이제 별명까지 있을 정도로 상당히 재벌개혁에 앞장선 그런 인물인데 문제는 지금 중소벤처기업부가 굉장히 위상이 좀 약화됐어요. 그 이유는 좀 장관들의 중량감, 존재감이 좀 떨어져서 그런 이유도 있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중진 의원, 박영선 의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발탁함으로 인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위상 또 힘을 좀 실어주고 거기서 좀 뭔가 좀 성과를 내봐라. 그래서 중소기업도 그리고 벤처기업들을 육성을 해서 우리나라 좀 일자리를 만들어 봐라. 그리고 또 새로운 경제 활력을 좀 열어봐라. 이런 이제 배경이 담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박영선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상당히 기회가 될 수가 있죠. 본인이 재벌 저격수로서 목소리만 높였는데 실제로 이제 입각을 해서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업무적인 성과를 낼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 꿈꾸는 다음 서울시장에 본인이 도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는 게죠. 실제로 지금 현재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사상 최초로 3선 서울시장이 됐는데 예. 이제 3선 연임 제한 규정에 따라서 이제 출마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여권에서는 사실 무주공산이니까 본인이 장관직만 잘하면은 좋은 기회를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당장 청문회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제 한국당에서는 이제 단단히 벼르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뭐 현역 의원 불패 신하다. 이게 이어가고 있지만은 지난번에 윤해 부총리 때부터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엇박자가 그렇죠. 지금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인사청문 채택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만약에 박영선 의원이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하고 그리고 또 장관으로서의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면은 앞으로 정치적인 미래는 상당히 밝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사실 이번 개각에서 외교 안보 라인 교체에도 굉장히 관심이 컸었는데요. 이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김현철 통일연구원장을 내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혹평을 냈는데 정확히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이번 청문회 가장 뜨거운 감자가 아닐까. 예. 다른 청문회는 다 묻히고 오히려 김현철 지금 통일연구원장이 장관 임각하는 이 청문회가 가장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서로 물러설 수 없는 그런 한판이 벌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만큼 청문회가 치열하게 전개되리라고 봅니다. 가장 자극적인 것이 지금 이제 최근에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여러 가지 지금 혼선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북 제재에 관해서 지금 김현철 내정자는
상당히 완화를 해야 된다고 꾸준히 주장하고 예. 오히려 대북 경협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그리고 또 개성공단 예. 이런 것들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치열하게 지금 이렇게 정부와 한국당 제1야당이 치열하게 지금 붙어 있는 이런 접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큰 파장이 예상될 예.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사드 배치 때도 그때 당시에 김종인 대표 비대위 대표가 사드에 대해서 일정 부분 우리가 이제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도 사드에 대해서 그것을 굳히지 않고 강한 주장을 했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글을 통해서 그동안 쭉 왔었기 때문에 이 장관 내정자의 입장과 한국당과는 상당히 대척점이 있다. 그래서 물론 어느 일방적으로 해서 한쪽이 모든 것이 옳다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됐을 때는 청문회가 상당히 격돌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청문회 과정이 험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배 교수님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이제 김현철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이제 철학이 분명해요. 예. 그게 뭐냐면은 대북 제재만으로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풀 수가 없다. 오히려 대북 제재보다는 대북 제재 완화를 지렛대 삼아서 북한을 비핵화로 끌어내야 된다. 또 그 길이 비핵화를 가장 효과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과 동시에 남북 경협을 통해서 새로운 북방 경제 돌파구를 만들 수 있다. 예. 이런 철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한겨레 칼럼을 썼는데 굉장히 그 제목이 재밌는 게 평화가 땅이고 그리고 경제가 꽃이다. 딱 와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소신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그러면 왜 이렇게 예. 한국당에서 반대를 하는 김현철 전 통일원장을 발탁을 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네. 지금 이제 상당히 전임 조명균 통일부 장관 때는 해빙 무대에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형이면 됐는데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하노이 이른바 빅딜 또는 뭐 스몰딜이 노딜로 끝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사실상 결렬이 되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현철 통일부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창의적인 방법 또는 창의적인 전략으로 길을 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예. 지금 이제 대표적인 방법론이 어쨌든 간에 남북 경협 구체적으로는 개성공단 재개 그리고 금강산 관광 재개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부분을 지금 유엔과 미국 중심의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게 풀어나가겠느냐 이것과 관련해서 특히 지금 김현철 장관 내정자의 역할이 필요하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탁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뭐 문체부, 국토부, 통일부 장관을 교체하는 게 이게 신한반도 체제 구상을 어떻게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사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같은 맥락인데 지금 이제 신한반도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네. 남북 간의 경협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크게는 이제 북미 간의 협상이 잘 되고 대북 제재가 해제가 되고 그리고 또 한반도의 평화 체제 그리고 종전선을 거쳐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북한의 김정은 입장에서는 남북 경협도 중요하지만 더 크게는 어쨌든 간에 중국의 자본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중국과의 이제 경제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까지의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마중물이 남북 관계가 돼야 된다. 그런 네. 측면에서 이제 김현철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과 구상에 굉장히 일치를 하고 실제로 이제 김현철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학계에도 있었고 또 기업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정부에도 있었기 때문에 예.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는 그런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에서 단단히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이제 펼쳐질 청문회에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청문회가 문제죠. 예. 네, 그리고 가까스로 문을 연 3월 임시국회에서 이제 전운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여야 사당이 선거제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자 이제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하겠다 이러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상당히 뭐 난항이 예상되고 이 격돌 때문에 민생 현안이 또 묻힐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예. 결국은 국회가 일하지 않고 정쟁으로 얼룩진
역대 의회의 모습을 그대로 또 답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물론 패스트트랙이 이제 신속 처리안건 지정 절차인데 최장 330일 동안 이것을 처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슬로우트랙이라는 이야기도 있죠. 슬로우트랙인데 뭐 패스트트랙 하는 것은 예. 결국은 안 될 것을 이렇게 논의가 안 될 것을 이런 제도를 둠으로써 논의를 할 수 있다. 근데 논의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3분의 2라든가 이렇게 뭐 야당이 일단 들어와야만이 선거구 협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은 의원들이 목숨을 걸고 여기에 참여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특정 당이 빠진다면 저는 이것은 상당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근본적으로 한국당은 개헌을 동시에 하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의원 입각이 2명, 4명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순수 대통령 대해서는 없는 겁니다. 내각제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한국당 입장에서는 차라리 의원 내각제라든가 뭐 의원 집정부라든가 분권형 대통령제 이렇게 바꾸면서 해야만이 비례대표 의석을 늘린다는 것은 그만큼 의회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는 개헌과 연계해서 선거구 협상에 정치개혁 협상에 나서겠다 이런 뜻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촉박하고 내년 총선이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네. 사실은 1년 전까지 이 선거구라든가 의원 정수가 일단은 결정이 돼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가 뭐 이렇게 정쟁을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제 가까스로 합의해서 시간은 다 허비하고 선거운동이라든가 지역구도 나중에 지역구도 출마할 지역구도 모르는 상태에서 후보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동안의 어떤 역사를 보면 협상이 타결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할 일은 해야 되는데 할 일도 안 하는 이런 현실이 저는 안타깝고 한국당도 일단은 전향적으로 일단은 협상에 응해서 일단은 본인들의 안건을 분명히 제시하고 그리고 나중에 총선 때 유권자한테 심판을 받아라. 저는 그렇게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예. 뭐 말씀처럼 내년 선거부터 이걸 적용을 하려면 지금 시간이 상당히 좀 촉박해 보이거든요. 지금의 이런 상황을 배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말씀하신 대로 패스트트랙 하면 이제 330일 걸립니다. 예. 그런데 선관위에서 준비를 하려면 한 2달 걸리니까 어쨌든 간에 내년 4월 15일이 총선이니까 2월 달까지는 결론이 나야 돼요. 예. 그럼 이제 330일을 역산을 하면은 어쨌든 간에 지금 10일까지 한국당의 입장을 밝혀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15일 날 패스트트랙 지정하겠다라는 예. 입장인데 제가 제가 이제 볼때는 10일이니까 이제 내일인 거죠, 내일. 그렇습니다. 네. 한국당이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게 어쨌든 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로 했거든요. 물론 이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하기로 했죠. 그러면은 협상에 임해야 되고 자신들의 안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한국당은 안을 안 내놓고 있어요. 석 달째 안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권력구조 개편만 하자는 얘기인데 권력구조 개편은 개헌을 하자는 얘기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안도 안 내놓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도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는 이미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반대보다는 찬성이 월등히 높고 그리고 민심이 그대로 정당의 의석수로 비례되기 위해서는 이게 통과가 돼야 되는 문제거든요. 개편이 예. 돼야 되는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결국은 사회 갈등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불일치를 보이기 때문에 사회 갈등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고 반대로 사회 갈등 해결 지수는 낮아지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국당이 당론을 내놓고 입장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스스로 패싱을 당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상대방 보고 패싱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한국당이 새롭게 황교안 대표 체제로 정비를 하면서 내세우고 있는 것이 대한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한정당은 대안을 내놔야 된다. 반대만 하는 그런 정당으로서는 더 이상 앞으로 집권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이번 기회로 적극적으로 좀 대안을 내놓고 함께 협상하는 그런 좀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예, 일단 예. 뭐 주말 동안 뭐 물밑 접촉이 좀 이뤄질 전망인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